이제 그 가맹거래사 이제 2차 그 모의고사 영역으로 가는데요. 사실 이제 모의고사 진행 부분이기는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사례를 좀 많이 접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례 위주로 좀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단문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기본 강의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복기해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계속 반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강의 형태를 빌어서 이제 사례 형태를 한번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부분입니다. 오늘 문제 1번 부분이고요. 첫 번째, 커피 사업을 하는 A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 B와 가맹 거래 계약 기간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1,380만 원 정도여의 가맹금을 지급기로 2014년 7월 30일 날 가맹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가맹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고 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즉 날짜 일수가 나오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거래 계약 체결 일자가 7월 30일, 그런데 정보 공개서가 2014년 8월 1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가맹 거래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아직 정보 공개서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보 공개서를 2014년 8월 1일 날 제공을 했다면 이때 이 가맹본부 A가 B와 체결했었던 가맹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단 첫 번째 커피 사업을 하는 A 가맹본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설문 자체가 가맹본부라고 하는 것을 주어줘 버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가맹거래법에 적용이 되는 영역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은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맹거래법에 적용 대상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시험에서 주로 다루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맹 희망자 B와 A라고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 거래 계약 기간을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이 2년이라고 하는 거래 계약 기간 자체가 특히 위법이 있는, 즉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표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긴 했었는데요. 이 가맹금의 최고 액수의 한도라고 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1,380만 원이라고 하는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특별하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양거로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근데 지금 현재 B라고 하는, 즉 A라고 하는 가맹본부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가맹희망자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지금 현재 가맹거래와 관련된 상담이나 협의를 진행하는 중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정보공개서를 A라고 하는 가맹본부가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을 제공치 않고 가맹금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일단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행치 않은 형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 즉 가맹거래법 위반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 1번의 양과로 1번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재라고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제가 일단 표준 답안 형태로서 일단 간단한 문구 정도만 적시했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몇 마디 덧붙이셔가지고 문장 형태로 만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한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법 위반의 점이 서 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번째 가맹금을 실제 수령까지는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건 바로 여기에 위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소재 다음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의 체결 방법이라고 하는 가맹거래법 제7조 규정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먼저 일반론 형태로서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생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본 시간에 배웠었던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법 7조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제2항에 가맹본부는 이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서를 제공할 때 가맹 희망자의 장내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그 다음에 만약에 가맹점 수가 광역지자체 소속인데 10개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전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죠. 인근 상점이라고 하는 인근 가맹점에 대한 현황 문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일단 일반론으로 써두시고요. 다만 지금 현재 문제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근 가맹점에 대한 현황 서면이라고 하는 서면 현황 문서라고 하는 것은 굳이 지금 현재 문제 테마 자체로 떠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 가지의 서류를 함께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내 점포 예정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확정 즉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 조항,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조항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즉 정보공개서 등을 제1항 방법에 따라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제공치를 않았거나 아니면 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1호 가맹금을 수령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제2호 가맹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라든가 라고 하는 것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가맹거래 계약이라고 했을 때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제공치 않고, 즉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아니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라든가 두 번째, 물론 이 사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사건은 아닙니다만 자, 지금 현재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이 제공은 되었다라고 해도 제공 이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한 일자가 적어도 14일이라고 하는 이후이어야 된다. 따라서 일단 이런 유형 사건, 즉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가 있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즉 올해 중반까지입니다. 올해 6월 달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접수된 사건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면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 유형이 제일 먼저 문제되는 사건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모의고사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위반 건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은 사건, 두 번째 제공은 했으나 그 이후에 이러한 가맹금 수령이나 아니면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14일이 되기도 전에 가맹금 수령 혹은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때 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정도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반 논상으로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사안의 경우라고 해가지고 사건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는 뭉뚱그려서 위법이 있다라고 그렇게만 일단 지적을 했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법 제3호에 일단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2014년 7월 30일자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단 8월 1일자를 기준 7월 30일자를 기준으로 거의 계약이 체결되는데 정보공개서가 그 이후에 제공된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고 가맹계약을 맺은 바로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써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어도 가맹거래법 제7조라고 하는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있다. 그래서 결국 위법한 일단 행위였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의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의 양과로 2번 두 번째 유형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편 A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C에게는 가맹희망자 C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일시,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자필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 일단 사실 확인이 되었다. 이때 이 체결된 가맹계약은 적법한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규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유형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우리가 법률 규정에는 즉 가맹거래법 자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규정 자체를 일단 이 문제 자체를 다룰 수 있는 규정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행령에 따른다면 일단 만약에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제공 이후에 이 가맹 희망자 내지 가맹점 사업주라고 하는 분에게 내가 이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제공 확인서 라고 하는 것을 제출받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할 때 적어도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B라고 하는 제공받으신 분의 자필 형태로서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번째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C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 C가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누락 혹은 아예 자필로 기재가 되지 않은 서면을 준 상태이다 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역시 이 문제의 경우에 문제의 소재라고 한번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소재 다음에는 간단하게 지금 본 바와 같이 자필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확인을 받지 않은 정보공개서 확인 서면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역시 그것도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반론이라고 하는 것 정도 써두시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할 때 제공과 관련된 확인사항과 관련된 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령 6조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제시된 이제 해설지 령 6조를 한번 보시면요. 제1항에 가맹본부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다만 3호, 4호의 경우에는 문서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호부터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다음 항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괄호치고 감옥에서부터 다목까지 정도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 이후에 가맹희망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뭘 써야 되는지 봤더니 감옥 부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남목 부분에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다음에 다목 부분에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여기까지는 자필 기재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목 부분에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일단 희망자의 가필, 즉 자필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와 같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일반론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 건의 경우에는 다시 문제 제시된 것으로 되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라고 간단히 빼어두신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맹희망자 C라고 하는 분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일시 장소, 그 다음에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아예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자필 기재가 없는 서면 형태로서 제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법령 이 부분에 대한 위반 건이 있었다 라고 사안의 해결이라고 해서 위법한 제공행위였었다 라고 결론을 내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의 세 번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가맹본부는 2013년 5월 30일 가맹희망자 D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나서 6일이 경과된 2013년 6월 5일 D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계약 체결 일자가 6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서 제공 일자가 어찌됐건 5월 30일이기 때문에 제공은 먼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공 이후에 14일이 지난 이후에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조항에 대한 위반건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의 경우에도 문제의 소재와 관련했을 때 일단 정보공개서 제공은 이루어졌으나 그런데 제공 이후에 14일 이후에야 가맹금 수령 이후에야 가맹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특히 사안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간단히 사안의 문제 소재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그 주문을 일반론상으로 복귀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로서 사안의 해결이라고 해서 역시 이 건
위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위법 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 공개서를 제공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일단 분쟁 유형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분쟁 유형 사건 중에 지금 현재 가맹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는 요 분쟁 사건은 지금 현재 제시가 되지 않지만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요 분쟁건이 주로 문제가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시험 문제를 판독해 본 결과 가맹 계약도 체결했고 가맹금도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이 규정도 위반, 이 규정도 위반이라고 해서 두 개의 위법 주장을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답안지에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보 공개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들입니다. 자, 그 정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문제 1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 부분이었습니다. 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병 형태로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이제 문제 1번에 대한 해결 영역을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A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이태리 레스토랑을 운영토록 하면서 여기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다. 여기까지 쓴 이유는 말 그대로 동법, 즉 가맹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가맹사업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가맹거래법에 적용 가능한 사업자이다. 그런데 이때 이 A 가맹본부는 2013년 1월 10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동안 가맹희망자인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기간에 예치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계좌에 직접 달라라고 해서 직접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문제가 만약에 여기서 끊겨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규정에 의했을 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문과 같이 정보공개서 문제는 끝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할 때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되었건 아니면 그 이전이 되었건 예컨대 가맹금을 일단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때 요구를 받은 희망사업자가 가맹금을 결국 납부를 해야 될 텐데 이때 납부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납부는 원칙적으로 일단 법령, 즉 시행령이 일단 예정하고 있는 예치기관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 예치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가맹사업주라고 하는 소위 가맹사업본부에 바로 일단 예치, 즉 가맹금 예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자, 언제라고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가맹본부에 직접 예치를 할 수 있으려면 이 가맹본부 자체가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끊겼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경우 가맹본부가 지금 가맹거래계약과 관련된 피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든 사건, 그 다음에 안 든 사건이라고 하는 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든 사건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문제 2번에 양괄호 1번 선문을 한번 보시면 가맹본부의 위행위라고 하는 적어도 가맹금을 직접 수령을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본부가 피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든 상태라고 한다면 적법이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피해보상보험을 혹시 들지 않았다면 이것은 예치기간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가맹본부에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가맹사업법 위반으로서 역시 위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뒷부분에 한편 A 가맹본부는 이 기간 동안 위 B를 피보험자로 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제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쓰실 때 두 경우로 나누어서 쓰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시된 설문 자체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치기관에 납입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위법하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 그래도 답안지를 2차 형태로서 논술 형태로서 쓰셔야 되니까
자, 지금 현재 다시 1번 테마를 잡고요. 문제 2번의 양과로 1번 사건 해결이라고 쓰신 다음에 문제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라고 해서 가맹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일반론을 간단히 쓰신데, 문제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보상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치기간에 납부가 되었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라고 간단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 납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일반론상으로 간단하게 쓰셔야 됩니다. 쓰시면서 일단 법령 조문을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복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제시되어 있는 표준답안과 마찬가지로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지 라고 해서, 물론 역시 약간 중원 부원 형태가 되겠지만 역시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보상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예치기간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 요구를 해서 수령을 했었다면 이 건은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서 위법한 일단 수령행위다 라고 결론을 내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 시간에 배웠었던 가맹금 예치를 하는 방법과 관련된 법 6조의 5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령으로 정하는 소위 예치기간에 예치토록 해야 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때는 예치기간에 예치를 해둘 필요는 없고 직접 납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항, 예치기간 장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금을, 즉 예치가맹금을 예치했을 때라면 예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되었다라는 사실을 일단 또 역시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죠.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3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간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경우 예치기간 장은 열흘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드디어 가맹본부에 지급해줘야 된다. 자, 라고 하는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만약에 예치가 됐다면요, 예치사실 통지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맹본부는 그 이후에 예치기관에게 예치금을 달라라고 하는 예치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치기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것에 따른다면 예치기관은 막바로 돈을 내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호,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는지, 두 번째,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한 날이라고 하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만 2달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점 사업자가, 즉 2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경우에도 만약에 예치를 했었던 가맹점 사업자라고 하는 분이 통보를 보내왔다, 예치기간에 아직은 혹시 본부가 돈 달라고 해도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통보가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 사유가 있게 될 텐데, 소위 일단 가맹금이라고 하는 것을 본부가 가지고 가야지 말아야 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즉 어떤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지금 현재 가맹점 사업주가 예치기간에 예치는 했으나 그 다음에 예치 이후에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이런 유형 사건들이죠. 정보공개서를 일단 보고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주지를 않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공개서를 주긴 주었었는데 허위 기재가 되어 있더라. 아니면 더 나가서 과장광고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더라. 아니면 기만을 했더라 라고 하는 등과 같은 형태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공을 하긴 했다라고 해도 제공 이후에 14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이와 관련된 예치금 반환 청구의 소가 지금 현재 제기되어 왔다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라고 하는 것이 맺어진 적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신청,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이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일단
통보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이와 같은 통보가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이와 같은 통보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급기관이라고 하는 예치기관은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기왕 여기까지 테마가 온 김에 그냥 한번 지금 현재 예치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을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4항의 가맹본부는 역시 거짓,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예치금 지급을 요청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지금 현재 문제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되었었던 요건의 경우가 예치금이 납부가 되는데 예치기관으로 한 게 아니라 본부한테 막바로 일단 본부의 보통예금 통장에 직접 계좌이체가 들어간 사건이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본부가 특히 피해보상보험계약을 들지 않았었던 한 어찌됐건 위법한 수령행위가 되었다. 그래서 수령행위 자체는 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이를 지적을 하시면서 위법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내려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2번에 양거로 1번 사건과 관련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거로 2번 사건을 한번 봅니다. 한편 가맹사업자 B는 A 가맹본부를 상대로 서면 형태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었는데 A 가맹본부는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가? 라고 되어 있고요. 양거로 2번 사건의 경우에 지금 현재 본 바와 같이 일단 이제 가맹점 사업자라고 하는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가맹금을 납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맹금이 예치기관으로 간 게 아닌 위법한 것에 해당돼 즉 납부금을 직접 본부가 보상보험을 계약도 체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되돌려달라 라고 하는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맹금 반환을 이 상태에서 가맹점 사업주가 가맹본부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환 청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지급을 해줄 즉 가맹금에 대한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좀 사건의 경우에는 나눠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방금 보았었던 요 제도 이외에 우리는 이제 가맹금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된 사건이기 때문에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일단 이제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역시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이제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론상 법 10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가맹금을 반환해 줘야 되냐? 첫 번째, 가맹본부가 7조 제3항, 즉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을 하지 않고 지금 체결된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달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제공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예금 반환 청구, 즉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맹본부가 이번엔 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해서 허위 혹은 과장 혹은 기만 형태로서의 속이는 정보를 제공했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역시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 가맹본부가 9조 1항을 위반한 경우, 즉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 행위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주요 사항에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으로 인정이 되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시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역시 내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4호,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역시 4달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맹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특히 반환 의무가 인정이 되는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지금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사유 정보 공개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위나 과장 혹은 기망 형태로서 일단 정보 제공을 한 사건, 그 다음에 일방적 사업 중단 사건 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경우라고 한다면 기타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역시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치기관에 일단 납입을 하지 않고 본부에 직접 나왔으니까 이것은 위법한 것이고 그러니까 가맹금을 다시 내어달라라고 하는 요 사유로는 일단 가맹금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건에서 정보공개서를 만약에 이행치 않았거나 아니면 허위, 과장, 그 다음에 기만 혹은 일방적 사업 중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본 바와 같이 가맹금 반환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 사건은 단문 형태입니다. 자, 가맹금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맹금의 종류를 쓰는 단문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단문과 관련되었을 때는 이제 가맹사업법에 정의조항에 나와 있었던 가맹금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와 관련된 정의 규정 2조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신 다음에 이것을 단문 형태로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제시된 자료에는 간단히 표 정도로만 일단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 1번에 가맹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의의를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맹금의 종류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유형을 크게 5가지로, 즉 가맹사업법이 정의해 놓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 5가지를 모두 여러분들이 다 복귀를 해두시면 특별하게 이제 단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일단 시험을 치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 나온 김에 일단 이제 가맹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었던 가맹금의 종류와 관련된 정의 규정, 이것을 이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건 유형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규정도 그렇게 5가지 형태로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한 번씩 보시면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인지, 두 번째 상품이 대금 등에 관해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맹사업 착수를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이나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휴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즉 정액 또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대가, 그 다음에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그 다음에 정착물, 설비 및 원자력 가격, 그 다음에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넘는 대가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적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유형이 그 밖에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이 5가지를 모두 합해서 가맹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와 같은 유형의 가맹금이라고 한다면 어찌 되었건 일단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가맹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보았었던 가맹금이 지급이 되었다 아니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때 가맹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문 형태로서 지금 현재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양괄호 3번, 양괄호 4번, 양괄호 5번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일단 테마를 나누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사건을 푸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치르셨던 여러분들 이제 사례 형태의 모의고사들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역시 시험 문제 유형으로는 지금 현재 오늘은 크게 2가지 유형 사건을 배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와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이행치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맹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가맹금 예치를 할 때 예치를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사건 유형들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건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3가지 정도의 테마가 실제 사례 형태 내지 준사례 형태로서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례와 얽혀있는 단문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면 이와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 이제 우리가 공부로 그 다음에 정리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직접 한번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쯤 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일단 이제 복기가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모의고사 오늘 본 부분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